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이 유일하게 못하는 카테고리의 최강자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숫자를 보면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떠오르나요? 46조 vs 4조. 이 46조는요, 색깔 보면 정말 큰 플랫폼 같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고 저도 예상할 수 있는 쿠팡입니다. 쿠팡의 2023년 작년의 예상 추정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4조, 쿠팡과 대결하는 이 4조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회사는 어딜까요? 이 회사는 바로 무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신사 홍대입니다.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 무신사인데요.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 패션 쪽에서 최강자입니다. 이 에이블리나 지그재그도 지금 제치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이 무신사는 거래액이 2023년 작년 기준으로 4조 원이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무신사의 이 거래액을 보면요, 2017년도에는 3천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 거래액이 성장하면서 이 거래액이 올라가는데도 그 성장 속도가 멈추지 않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2조 3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4조 원을 찍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죠. 그러니까 그 패션 쪽에서 무신사가 얼마만큼 이렇게 잘 장악을 해나가고 거래액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패션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보면 무신사, 그리고 에이블리, 지그재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에이블리랑 지그재그는 여성 쇼핑몰이고요. 무신사는 남성 위주의 어떤 쇼핑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MAU에 있어서는 여자들 쇼핑을 더 많이 하다 보니 그 전까지 작년 22년도까지만 해도 에이블리랑 지그재그가 무신사를 좀 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신사가 MAU도 에이블리와 지그재그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 에이블리와 이 지그재그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는 사실 무신사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을 항상 적자를 내던 회사가 에이블리와 지그재그입니다. 그런데 무신사는 10년 넘게 영업이익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던 회사가 바로 무신사인데, 이제는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MAU, 월간 사용자 수에서도 지그재그랑 에이블리를 넘어섰습니다. 이 무신사에는요, 무진장이라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진행을 하는 행사인데, 이때 23년 요 무진장에서는요, 무려 3,080억 원이 넘는 제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열흘 만에 그 정도 수치를 기록했다는 건데, 이게 2022년도 전년도에 비하면 44%나 성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어떤 성장률을 보면 무신사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얼마나 빠르게 거래액이 증가했는지 이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아니 1년 만에 똑같은 행사인데 44%나 증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는 쿠팡 말고는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다 죽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 버티컬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이 버티컬 플랫폼인 컬리나 오늘의 집도 사실 상당히 2023년도엔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무신사는 달랐습니다. YZ앱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앱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많이 소개해 드렸죠. 1위, 2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직구 어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가다 보면 5위에 무신사가 있어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앱 5위에 무신사가 있는 거죠. 무신사도요, 작년 23년 1월달과 11월달을 비교해보면 이 MAU 사용자 수가요 191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패션 쪽에서는 무신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신사의 좋은 점을 봤다면 무신사가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보시면 무신사의 실적을 갖고 왔는데 매출과 영업이익표입니다. 매출이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무신사가 자랑했던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도 21년도까지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이 2022년도에는 이 영업이익이 갑자기 585억에서 32억으로 줄어버려요. 이 무신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무신사는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온 회사입니다. 투자자가 있다라는 건 투자자들은 성장을 원하죠.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 본인들이 큰 수익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 속도가 빨라야 돼요.
뒤에 투자자들이 시어머니처럼 무신사를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신사가요, 이 본인들의 PB 상품을 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라고요. 여러분들 PB 상품을 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매출액을 뻥튀기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는 족속 다 거래액으로 잡히고 매출로 잡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고 그걸 판매하면서 매출을 뻥튀기 시키죠. 대신 이 PB 상품을 만들려면요, 제품을 만들고 재고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송도 해야 되고 물류센터도 있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CSM을 만드는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기존에는 중개 플랫폼만 할 때는 그냥 수수료만 따박따박 20-30% 받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 PB 상품을 하면서부터 어떤 창고라든지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매출을 얻고 그리고 어떤 그런 영업이익을 손해를 감수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상장, 기업 가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요. 여기서 적절한 어떤 영업이익을 내는 것보단요, 빠른 성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훨씬 기업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기존의 쿠팡이 그랬고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컬리가 막 기업 가치를 높게 받다가 갑자기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건요, 그 성장 속도가 멈춘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무신사는 그 성장 속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막 밀어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포기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자, 그럼 무신사, 그래서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데? 이 제품 판매할 때 얼마나 줘야 되는데, 무신사가 쿠팡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네이버와 가까울까요? 무신사가 발표한 22년도 자료를 보면 무신사 스토어의 분기별 실질 수수료율은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10%대 초반으로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실질 수수료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실질 수수료, 그냥 수수료도 아니고 왠지 느낌이 세하죠. 자, 무신사가 얘기하는 판매가 대비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상품 판매가가 만약에 2만원이에요. 그런데 명목 수수료, 우리 판매자들 흔히 판매 수수료라고 부르는 게 28%입니다. 자, 그러면 상품 판매가가 2만원이면 수수료 28%를 떼면 5,6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품 판매가 할인하는 거, 쿠폰 할인과 적립금 할인을 무신사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액 대비 실질 수수료는 얼마 안 돼 라고 하는 게 무신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28%의 수수료가 13.4%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마법을 보이죠. 하지만요, 사실 판매자인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낮은 수수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무신사는 중개해주는 플랫폼이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PB 상품을 빼고요. 그러면 이 중개해주는데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정말 높죠. 10,000원 팔면 3,000원을 무신사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배송도 판매자가 해야 되고 만드는 것도 판매자가 해야 되는데 수수료 30%면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보통 오픈마켓들이 10% 내외의 수수료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마켓, 네이버, 쿠팡 다 그렇죠. 네이버는 6% 미만대고요. 네이버에 비하면 훨씬 높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션 브랜드들은요, 무신사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잘 판매가 되니까. 판매자 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수수료는 30%인데요. 대신 할인을 10% 하는 것마다 1%의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40%를 할인합니다. 어떤 제품을요. 그러면 4%의 수수료를 추가 할인해서 26%가 되는 거죠. 실제 판매 수수료는요. 그리고 아울렛 같은 어떤 특별 세일 구자 같은 경우는 10%대 초반대에도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줘요. 대신 할인율이 7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션 브랜드들이 어쨌든 재고 떨기에는 이런 게 나쁘진 않은 거죠. 물론 적자나 돈을 많이 못 벌 수는 있습니다만 요 수수료, 그래도 무신사가 네이버보다는 쿠팡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판매자한테 조금 불친절한 그런 수수료는 느낌이고요. 무신사가 2024년도에는 결국은 패션 버티컬 플랫폼에서는 왕자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무신사가 패션 버티컬 플랫폼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 예하에 본인들이 약한 여성 어떤 쇼핑몰에는 또 29cm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사가 이 패션 버티컬 플랫폼 중에서 왕자에 올라섰는데, 문제는 이제는 종합 쇼핑 플랫폼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쿠팡, 네이버, SSG.com 이미 경쟁을 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못하고 있는 게 패션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를 잘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파페치를 또 인수를 했죠. 명품 버티컬 플랫폼을요. 그래서 이거를 패션 쪽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미 한정판 플랫폼 크림을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패션 타운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 패션 쪽에서도 파일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이 종합 플랫폼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무신사가 과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규모를 더 확 키워가지고 2024년에 이 종합몰들과의 어떤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종합몰들 쿠팡이나 네이버의 어떤 반격이 더 있을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이 유일하게 못하는 카테고리의 최강자 무신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